집에서 애나 키우는 아줌마가 대체 차가 어디가 필요하다고? 내가 어디 집에서 애만 키우는 사람이니? 아닌 말로다가 당신 백수 됐을 때 누구 돈으로 버텼어?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비 썼잖아. 그런데도 뭐? 애나 키우는 아줌마? 그놈의 대기업 자부심 진짜. 대기업 못 들어간 놈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 하는 남편의 중얼거림에 전 순간 빈정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제가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한번 부린 적 있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사랑에 빠졌겠냐고요. 똑같이 대기업 다니는 남자나 아니면 남들 다 부러워하는 전문직 남자랑 결혼했겠죠. 아무튼 그날 남편은 제가 빈정이 상해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말을 이어갔어요. 정 그렇게 차가 필요하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녀. 아니다. 아내가 버스랑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남편 된 내 입장이 쪽팔려서니까 차라리 회사차를 공짜로 타고 다녀라. 대기업 회사차면 외제차 정도는 아니어도 중대형 세단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체면치레도 하고 기름도 회사 카드로 넣을 테니까 겸사겸사 생활비도 아끼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단순한 부부싸움의 일환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린 마지막 그 말들이 저로서는 뭐랄까 원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척 선명한 불길함으로 다가왔어요. 굳이 설명드리자면 남편에게서 전과 다른 표독스러움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결혼을 반대했던 당시 자기 분수도 모르는 채로 헛바람과 허영심에 쩌들었던 시어머니처럼 말이에요.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남편은 사람이 분명 정과는 분명하게 달라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쪽팔려진다는 말도 그랬거니와 무엇보다 회사차 공짜로 타고 다니는 얘기는 이전의 남편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거든요. 회사차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건 불법이니까요. 정직하고 성실했던 남편과는 당연히 거리가 아주 먼 말이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다. 그래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남편은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더 천불이 터지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남편의 달라진 태도로 인해 한창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큰딸한테 벤츠 줬다는 얘기 듣고 기분 나빠서 전화하는 길이다. 기왕지사 선물할 거면 새 차로 떡하니 한 대 뽑아줘야지. 어따 대고 타던 차를 형님한테 처분하고 앉아있니 너는? 손 아래 사람이 되어가지고 염치도 없이. 시어머니 또한 결혼 반대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시어머니와 분명 이전과는 달라져 있는 남편. 그런 두 사람의 염치가 있으면 형님한테 새 차 뽑아줘라 하는 말이 아주 꼭 닮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저는 더더욱이 불길해졌습니다. 남편의 본성이 사실은 어쩌면 시어머니를 꼭 닮아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국밥집 2호점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은 그동안 시형님과 시어머니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시형님과 시부모님은 국밥집에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즉 남편이 인건비를 삥땅 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2호점의 실제 주인인 제 친정부모님에게 보내드려야 할 수익금을 시댁 식구들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횡령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기업 감사팀 직원으로서의 제 오랜 경험이 발동했습니다. 보통 경영자들이 회사 돈에 손을 대게 되는 시작점과 같은 방식이 바로 유령 직원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 남편은 또 다른 방향으로 횡령을 저질러 왔을 정황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사 장부와 자금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보니 남편은 제 친정 부모님의 은혜를 배신한 채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더군요.
그것도 너무나도 후한무치한 방식으로 말이죠. 남편이 꾸민 계략은 제 친정 부모님에게서 전수받은 레시피와 국밥집 2호점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순댓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놈의 돈 욕심에 정신이 팔려서는 결국 배응망덕 견물생심에 빠져버렸음이 확실해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아낸 저는 남편에게는 한 달간 지방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되었다는 핑계를 대놓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일종의 별거를 시작한 셈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은밀한 이혼 준비였죠. 당시 저는 남편과 공모자들인 시댁에게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참교육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위해 친정으로 들어갔던 저는 이내 또 하나의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의 2호점이 왜 망할 지경까지 몰렸던 거지? 도둑질을 당할 정도로 친정 부모님의 레시피는 참 좋았는데 또 남편은 왜 2호점이 망할 위기를 내 친정 부모님의 레시피 탓을 했던 걸까 하는 고민이었죠. 그 의문을 해결해야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 남편과 시댁 쪽이 먼저 선제 공격을 걸어왔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 명의로 된 2호점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이 송달되어 오더라고요. 그 내용 증명에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글쎄 제 친정 부모님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레시피가 수준 미달인 탓으로 인해 2호점이 장기간 적자를 받고 해당 적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이었죠. 즉, 남편을 일부러 2호점 장사를 망쳤던 것이더라고요. 피해 보상조로 제 친정 부모님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뜯어먹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은 내용 증명과 함께 협의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이혼 사유는 아주 단순한 성격 차이였고요. 비로소 남편과의 시댁의 계획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저와 이혼을 한 뒤 제 친정에서 도둑질한 레시피와 수익금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적자 손해배상금으로 순댓국 프랜차이즈를 찾아서 인생 한방 신세 역전을 이루겠다는 꿍꿍이 말이에요. 이에 저는 배응망덕 후한무치한 남편과 시댁 것들을 향한 참교육을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참교육의 방식은 남편을 속여 넘기기 위해 일단 찾아가서 울고불고 싹싹 빌자는 것이었어요. 저마치 영화 속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수척해진 모습으로 시댁을 찾아가 남편에게 이원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내가 그동안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가슴에 분수도 모르는 허영심만 가득해져 있었나봐. 그래서 당신을 많이 무시해왔어. 이렇게 사과하고 싹싹 빌 테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난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거 알잖아.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매몰찼습니다. 하긴 그놈의 견물생심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부인이고 장인장모고 하나도 안 배는 인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요. 하여간에 누가 장인장모님 따라하느랄까봐 사람이 매정해가지고서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2호 좀 내주실 때도 봐. 기왕 내주실 거면 모든 권리를 싹 다 한 번에 넘겨주고 정식 사장으로 만들어주던가. 이 나이에 바지 사장이 뭐냐? 세상 쪽팔리게. 이에 전 속으로 됐다, 속여 넘겼다 싶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며 남편에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생각해보니까 형님 벤츠 사건 때도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타던 벤츠가 아니라 신차로 떡하니 뽑아드렸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랑 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이 무서운 줄 몰랐던 거지. 후회하고 반성해. 내가 진짜 후한무치한 년이었어. 이제 와서 반성해봤자 뭐 한다고? 늦었어. 난 당신이랑 꼭 이혼할 거고 장인 장모님 엉망인 레시피 주는 바람에 내가 입어버린 피해 보상금도 한 푼도 안 빼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말을 마친 남편은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은 저는 애써 우는 낯으로 급하게 표정 관리를 하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죠.
돈 말고 레시피로 피해 보상할게. 당신 말 듣고 우리 집 순댓국 먹어보니까 나도 맛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비법 알려주셨던 할머니 찾아가서 다시 배워왔어. 이번엔 진짜 정말로 맛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의 눈이 일확천금의 욕심으로 인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진짜요? 이번에 비법을 더 알려주셨다고? 정말이야. 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특별 비법까지 완전히 배워왔어. 그 비법 당신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이혼이랑 피해 보상은 없던 일로 해주라. 제발.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남편이 얼른 가보자며 냉큼길을 나서더라고요. 그 속이야 뻔했죠. 기존 제 친정 부모님의 레시피만으로도 도둑질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어질 만큼 훌륭했는데 거기서 특별 비법이 전해진다고 하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 특별 비법마저 도둑질해버리면 더 큰 돈방 속에 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둘 만큼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아무튼 남편은 절 이끌고 곧장 친정부모님의 국밥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친정부모님께서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숨겨가며 남편에게 순대국밥을 끓여다가 내주셨죠. 남편은 그 국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 국밥에 들어간 새 비법을 알아내려는 듯 수시로 눈을 굴려가면서 말이죠. 맛있긴 한데 대체 무슨 특별 비법이 새로 들어갔다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한 그릇 다 먹어봐. 조금이라도 맛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순간 숟가락 놔도 돼. 나랑 엄마 아빠는 진짜 자신 있어. 이에 남편은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순댓국 한 그릇을 다 먹었고 제가 물어봤죠. 한 그릇을 다 먹었다는 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장사 망하게 할 만큼 엉망진창은 아니었다는 뜻이겠네. 누가 뭐래? 맛있어. 엄청 맛있어졌어. 근데 새로운 비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 그거 좀 확실하게 알려줄래?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제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특별 비법 같은 거 좋아하시네. 그런 건 애초에 없었어. 그냥 너 참교육 좀 시켜보려고 내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자리일 뿐이지. 그러자 남편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분명 맛있었으면서 맛 없던 척 말이죠. 아이 뭐야, 원래 장인 장모님 방식대로 만든 국밥이었어? 에라이, 어쩐지 맛이 영 똥 같다더니 장인 장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눈치상 맛있다고 해드렸을 뿐이지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도저히 못 먹어줄 지경이었다고. 이제 됐냐? 그렇구나. 그 정도로 못 먹을 음식이라면 당신은 그놈의 프랜차이즈 꿈깨야겠다. 당신 순댓국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고 싶어 하잖아. 내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당신 다 알고 있었어?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제가 꾸짖었지만 남편은 차마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대기업 감사팀 직원이라는 걸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좋은 솜씨로 온갖 증거들을 아주 바리바리 챙겨놓았으리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고요. 덕분에 승기는 제 쪽으로 한순간에 기울어졌고 이에 저는 승리를 확정짓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녹음은 끝났고 우리 결혼 생활만 끝내면 되겠네. 볼일 다 봤으니까 나머진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 그 녹음 파일 좀 제발 지워주라. 나 진짜 이번 프랜차이즈 사업에 목숨 걸었단 말이야. 글쎄, 내가 녹음 파일 지워준다고 해서 당신이 사업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왜냐고? 전과자한테 사업자금 투자해줄 투자자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당신 설마? 맞아. 당신 찾아가기 전에 경찰서 먼저 들렸거든. 당신이 2호전 수익금 횡령했던 증거들 싹 챙겨가지고 너 고소하러. 그리고 한 가지 더. 협의 이혼? 웃기지 마. 위자료 단단히 청구해서 소송할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남편이 보내왔던 협의 이혼 서류를
그놈의 면상에다 대고 찢어 밝혔어요. 동시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밖으로 내던졌죠. 절박해진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애원을 해댔지만 저와 부모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 그 자식에게 소금을 뿌려버렸답니다. 그렇게 지금 남편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간판도 못 걸어봤어요. 비록 초범인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엄연한 전과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남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남편은 저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한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시댁의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제 친정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탓에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할 돈이 없었거든요. 물론 전 쥐구멍 속 먼지까지 탈탈 쥐어짜내서라도 전액 다 받아낼 예정이었지만요. 형님에게 줘버린 제 자동차 역시 곧바로 돌려받았습니다. 형님이 타고 와서는 미안하다고 하소연하는데 더는 들을 말도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우리 가족 몰래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줬던 월급을 계산해보니 8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그 돈이면 자동차를 하나 뽑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써버렸는지 위자료 낼 돈도 없어서 남편이 기존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시댁 집도 처분하면서 정말 간신히 돈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애들이 셋이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양육비 덕분에 시어머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그릇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남편이 실직해서 일 알아보고 다닐 때 본인 그릇에 맞고 본인 적성에 맞는 직장 찾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돈맛에 취해서 사람이 이 지경까지 변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예전엔 성실함 그 자체였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앞으로는 서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정을 봐주거나 도와줄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고스란히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고 보살펴준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아이들을 키울 때 더욱더 신경 써서 보살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댁과 아빠 쪽이 돈 때문에 저지경이 되었으니 우리 애들은 장차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일찍부터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편과 만나게 해줄 생각도 없고요. 양육비도 못 내고 매번 어디가 아프네 눈이 부었네 하며 핑계만 늘어놓는데 아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빠 권리까지 넘겨줄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자격 미달이잖아요. 그때마다 옆에서 전 시모가 천륜이 어쩌고 자식 부모 사이를 막지 말라 핀잔을 줬지만 본인 자식들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자식 둘 다 백수에 둘 다 이혼했잖아요. 그럼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끝까지 제 탓만 하시는지 제가 참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번에 큰 교훈 얻었고 어머님 덕분에 나를 되돌아봤다고 나는 앞으로 우리 애새 키우면서 혼자 힘들 때마다 어머님 생각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님처럼 자식 키우진 않을 거니까요. 그 뒤로는 다 끊고 지냅니다. 남편도 더는 연락 없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착하게 잘 크고 있어서 그거 하나 바라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때요.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기도 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